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5일 목요일 오후 12시 1분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실감이 나십니까? 이제 인사가 진행되고 정권이 기능을 하게 되면, 제대로 돌아가게 되면 더더욱 실감이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이제는 뉴스에 크게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신기하게도 크게 관심이 안 가고 그냥 좀 관련 내용이 뭐뭐 있었나 이 정도만. 인사 같은 경우는 중요하니까 그런 거 좀 챙겨보고, 내란과 관련된 거 이런 거 그런 거를 좀 챙겨보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만 보게 되고, 뉴스에 크게 이제 꼭 봐야겠다 이런 마음은 없어졌어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저는 어저께 계속 요즘에 피곤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2시에 들어와서 한숨 자고 미디어북을 하고, 또 기운이 없어서 마저 책을 못 읽고 좀 쉬다가 밥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또 12시간을 잤어요. 이제 몸이 뭔가 좀 이상한 모양입니다. 12시간 자고 지금 벌써 12시가 그래서 지난 거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마다 약을 먹거든요. 약 먹은 것이 소화가 좀 안 돼서 그걸 좀 내려앉히고 밥을 먹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오늘도 미디어북을 하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오늘은 돈의 철학 2부 3장 부자라는 챕터를 할 차례인데요. 그 전에 또 책을 한 권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도 새 책이에요. 신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 뭔가 좀 종교적인 냄새가 물씬 나죠? 그런데 어떤 초현실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최신 두뇌과학이 밝혀낸 종교의 실체, 앤드류 누버그의 지음, 이충호 옮김, 한울림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충호 이 번역가님은 제가 몇 번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책을 제가 좀 찾고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뇌와 종교, 신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 그런 걸 좀 논리적, 과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뇌과학으로. 이 책이 좋은 책인 것 같더라고요. 새 책으로 샀을 때는 그만한 다 이유가 있겠죠. 냄새 좋다. 그래서 평가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제가 이제 종교 공부에 들어가면 조만간 읽어야 될 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과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주제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한 주제로 계속 이렇게 파는 것보다 제 스타일은 좀 약간 널뛰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주제를 옮겨가면서 읽고, 너무
그 사고방식으로만 쭉 매몰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그런 스타일인데, 너무 경박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비판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진득한 스타일은 못 돼요. 제가 뭐 공부하는 거 좀 보시겠지만, 뭐 그냥 꼴리면 그냥 2-30분만 해도 그냥 쉬러 가고 그렇습니다. 예. 아주 진득하게 오래 앉아서 계속 파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좀 주의가 산만하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제 공부법도 그래서 주의 산만한 공부법입니다. 네. 자, 읽겠습니다. 146쪽 돈의 철학 3장 부자. 부자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예, 부자의 모습이 이게 이제 쭉 소개가 될 겁니다. 부자란 어떤 사람들인지 봅시다. 부자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다. 부자들은 속물, 천민, 졸부 등으로 비난받는다. 그러면서도 모두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렇죠? 부자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도 매력적이었지만 평판은 좋지 못해 재떨이와 부자는 모일수록 더럽다는 말을 남겼다. 부자에 대한 비난은 정의를 가장한 시기심에서 나온 것이다. 땀 흘려 부자가 된 사람들을 시기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인간의 못된 속성의 발로이다. 그런 면도 이 면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외면하지만 사실은 저 부자가 된 사람들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들이 한 노력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게일 브레이스 1908년에서 2006년은 인간에게는 가난의 고통보다 이웃의 새 자동차에 대한 시기심에 의한 고통이 더 힘들다고 꼬집었다.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가난은 상대적인 겁니다. 2004년 제프리 존스 1952년생이네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은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 경제라는 강연에서 한국이 부자 나라가 되고 싶다면 우선 부자에 대한 정서가 달라져야 한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심리를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하여 장안의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었다. 네, 좋은 말입니다. 좀 좋은 말이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한국이 부자 나라가 되고 싶다면 우선 부자에 대한 정서가 달라져야 한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심리를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예. 땀의 대가. 예. 부자란. 예. 제목입니다. 부자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를 자산 규모가 아니라 연간 100만 달러의 수입으로 규정했다. 사람들은 100만 달러의 지출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가로 열고 당신의 이웃들도 하고 싶어 하는 것, 가로 닫고를 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이라고 본 것이다. 한국은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10억 원 이상을 부자 기준으로 삼는데 2018년 말 10억 원 이상의 부자들은 32만 3천 명이었다. 한편 부자 전문 투자 상담가 PB들은 부동산, 금, 골동품 등의 실물 자산을 포함한 순자산 50억 원도 부자 기준으로 삼는다. 부는 이제 개인의 가치를 재는 거의 유일한 척도가 되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개인의 가치를
거의 유일한 척도가 됐다고 동의하지 않아요. 부자는 단순한 부의 소유자가 아니라 성공의 대명사이다. 부는 자기의 기량을 발휘하고 싶은 사람이 달려들 만한 훌륭한 경합장이다. 그곳에서 낙오되는 사람은 이류가 되어 주위의 물적, 인적 환경에 순응해야 하고 그 속박을 받는다. 가끔 제가 이제 화물차를 하잖아요. 회사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울 중에 을이니까 그 회사 사람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참 정말 안 입고 올 때가 많습니다. 무슨 지들이 상관인 줄 알아요. 나는 머슴이고 그것도 직원들이 그러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거기 사장들을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사장들은 예의를 좀 지키려고 그래요. 좀 보면 인사도 좀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좀 잘해주려고 하고 참 천박한 인식들을 좀 접어두십시오. 예.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밖에 외부에서 일을 도와주러 온 사람인 것인데 저 같은 경우라고 그런 경우라면 뭐가 잘났다고 목에 힘주고 낮춰봅니까 사람을. 참 창피한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속으로 비웃습니다. 그래서 행동도 오히려 차갑게 해요. 차갑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평소에는 오히려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착한 사람들 보면 살갑게 합니다. 근데 그런 버릇없는 사람들, 싸가지 없는 사람들, 인격의 수준에 낮은 사람들은 정말 차갑게 대합니다. 웬만하면 말도 안 걸고 대꾸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 아이고 저 태어나가지고 인간 못되고 죽게 생겼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한편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대목에서 이 저자는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부는 이제 개인의 가치를 재는 거의 유일한 척도가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개인의 가치는 그 사람의 인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품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이런 실수를 하는 게 이 사람이 굉장히 공부에 구멍이 숭숭숭 나 있다. 자기 성찰이 부족하다라는 걸 좀 보여줘요. 그래서 이 책은 뭐 그렇게 크게 저는 솔직히 읽으면서도 크게 뭐 대단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읽으면서 지금 뭐 표시도 2개밖에 안 돼 있어요. 140쪽 146쪽 있는 기간 동안 표시도 2개, 그것도 뭐 이제 2개가 인용한 거나 뭐 좀 좋은 책도 있고 좋은 내용도 있어서 했는데 2개밖에 안 돼 있고. 근데 왜 이 책을 계속 읽느냐 그러면 도중에 포기 안 하고 전체적인 내용이 그냥 교양에 합당한 수준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이. 안 그랬으면은 벌써 이 책도 접습니다. 이런 경제책들이 이런 구멍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제가 조금 이렇게 읽어보면 인문학과 어떤 과학의 인문학과 과학의 어떤 그 비어있는 공간 거기에 쑥쑥쑥쑥 잘 빠져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실수를 하고 그렇더라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는. 한편 돈 중심의 물질적 부와 함께 만족이라는 정신적 부가 있다. 소크라테스는 누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인가? 라는 질문에 가장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만족은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가장 큰 부라고 답했다. 이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실수를 하면서도 이 책의 장점이 아주 광범위하게 인용을 해오기 때문에 맞는 얘기들을 또 쓱쓱쓱 집어넣기 때문에 내용이 쭉 올바른 방향으로 이어져요. 부처님도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예, 법구경에 나옵니다. 단맛바다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유마경에 나옵니다. 유마경에. 그 어떤 거지 노파가 유마거사 누구였지? 목갈라나 존자, 예, 그런 겁니다. 목갈라나 존자에게, 목련 존자에게 자기가 걸식해서 얻은 그 음식을 그 보시를 하고 싶은데 목갈라나 존재에게 목갈라나 존재가 맞나? 아니. 마아가섭 존재입니다. 죄송합니다. 고행이 아니고 두타행을 했던 마아가섭 존재에게 뭔가를 보시를 하고 싶은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으니까. 마아가섭 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가지고 계신 걸식한 그 음식에 아주 일부만 보시를 해도 그걸로 충분하다. 예. 이게 만족과 무슨 관련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결국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가짐. 아무리 뭐 몇억 뭐 이렇게 몇십억 보시를 한다고 해서 그 보시한 시주자만이 정말 최고네. 역시 대단한 복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는 스님이 있다면 스님 자격 미달입니다. 예.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담은 몇천원, 만원이라도 보시하는 거를 동등하게 여길 줄 아는, 또는 더 큰 가치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스님이 제대로 된 스님입니다. 예. 제가 어떤 절에서 봤어요. 대웅전 짓는다고 어떤 기업가가 6억인가 뭐 보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큰 스님, 자칭 깨달았다는 큰 스님이 아주 편해하시더라고요. 예, 뭐 그렇더라고요. 독자하기도 힘든데 그 스님은 그렇게 보시한 사람은 독대가 아주 쉽고 밥도 잘 먹고 같이 차도 잘 마시고 아주 훌륭하셔요. 다시는 그래서 그 자리에 안 갑니다. 자, 그렇고요. 한편 돈 중심의 무지적 부와 함께 했고요. 다시 읽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누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인가 라는 질문에 가장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만족은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가장 큰 부라고 답했다. 만족은 소유를 늘리거나 욕심을 줄이면 된다. 둘 다 어렵지만 소유를 늘리는 것보다 욕심을 줄이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만족은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게 아니고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마음에 물질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으면 내놔보십시오. 마음가짐이에요. 네. 재산이 적어도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면 부자인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옳은 얘기죠. 티베트에서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을 부자로 보고 있다. 사치하지 않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 돈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가진 것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지지 않고도 품위 있게 사는 방법을 알면 부자가 된다. 칸트의 말이다. 칸트 1724년에서 1804년, 간디 1869년에서 1948년은 말했다.
나는 재산은 없지만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고 생각한다. 나의 삶은 여유가 있고 편안한 삶이다. 나는 가난한 닭발 수도승이다. 근데 간디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노년에 들어서 뭐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소녀 2명을 끼고 있었다고 해요. 잠자리에 들 때도 그렇고. 그걸 오쇼 라준 씨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보고 막 비판을 하고. 그래서 간디가 약간 좀 뭐랄까 포장이라고 할게요. 포장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속에 불편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하다고 해야 될지 결정적인 그 어떤 위선이라고 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부는 마음이 좌우한다. 부는 주머니 속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다. 물질적 부에 정신적 부가 더해야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진다. 정신적 부는 세상과 인류에 대한 사랑에서 온다. 부의 기쁨은 단순한 소유나 화려한 소비에 있지 않고 그것을 선명하게 사용하는 데에 있다. 재물은 살아있는 동안 빌려 쓰다가 죽을 때는 돌려주고 가는 것이다. 예, 훌륭합니다. 인간은 그저 임시적 사용권만을 갖는다. 맞습니다. 임시적 사용권만을 갖는다. 이 동사도 갖는 게 아니고 받았죠. 임시적 사용권만을 받은 겁니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고. 자, 1억 짜투리 제식 네모 1억 3천만 원과 130억 원 일정 규모 이상의 부는 부에 대한 느낌을 무디게 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돈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숫자의 의미만 있을 뿐.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아는 이는 진짜 부자가 아니다. 폴 게티 1892년에서 1976년의 말이다. 정주영 회장은 몇백만원 생길 때는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는 돈이 뭔지도 모르겠다고 회고했다. 상하이 부동산 개발업자 앤 샤오리 48세의 말이다. 1억 3천만 원을 벌었을 때는 6달 동안 기뻤고 13억 원을 벌었을 때는 하루만 기뻤고 130억 원을 벌었을 때는 전혀 기쁜 줄을 몰랐다. 예. SK그룹 좋은 말입니다. 예, 좋은 말이에요. SK그룹 최종현 가로 열고 1929년에서 1998년 회장은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 재산이 30억 원쯤 될 때까지는 돈 모으는 재미가 있었어. 아내와 통장을 들여다보며 이런저런 궁리도 많이 했지. 그런데 그 액수를 넘어가고 나니 재미가 없는 거야. 서류상 숫자는 자꾸 올라가는데 정작 돈 만지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회계사, 은행원들이거든. 사람이 돈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어. 30억이나 300억이나 따지고 보면 똑같은 건지도 몰라. 네, 최종현 회장은 지혜가 자기를 좀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혜가 있어요. 지금 저 때가 딱 좋은 겁니다. 지금 돈도 통장에 얼마 없을 때 제가 이게 그 일한 거 이제 통장에 딱딱 이렇게 들어올 때 그걸 보면 얼마나 흐뭇한지 아십니까? 아이고 내가 일한 대가가 들어오는구나. 정말 흐뭇하거든요.
그 재미로 사실 일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조금 그런 이유가 크겠지요. 그게 없다면 일하지 않겠지요. 예. 아무튼 재밌어요. 그런 재미. 저는 그런 돈 버는 재미를 알고 있습니다. 뭐,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뭐 5, 60만원 이렇게도 들어오거든요. 한 번에. 제가 일한 대가죠. 볼 때마다 기분 좋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에서 통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갈 때도 기분 좋고, 그 정도에서 기분이 아주 좋지 않을까요? 좀 더 넘어가면 점점 기분은 이제 좀 이렇게 쭉 줄어들, 돈 버는 거에 대한 기쁨은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오후에 정견이를 드리고 운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9쪽 부자들에 대한 오해. 부자는 어지지 못하다. 위부불인. 어진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부는 많은 사람의 원망을 산다. 성서에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밧줄이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힘들다고 쓰여 있다. 예, 이분이 이 저자가 그 종교에 대한 공부도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 주 표시가 있는데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낙타로 알고 계시죠? 밧줄이 아니고. 자, 성서에는 밧줄이 아닌 낙타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아람어 가로 열고 예수 당시의 언어 가로 닫고 아람어의 밧줄이 낙타로 오역된 것이다. 밧줄이어야 말이 된다. 성모 마리아의 처녀 잉태설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자가 잉태했다가 처녀가 잉태했다로 오역되어 동정녀가 된 것이다. 맞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뿔란모 세상도 오역의 결과이다. 성서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의 광채가 뿔로 오역되어 모세가 뿔난 사람이 되었다. 예. 성경에 보면 이런 오해로 인한 오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찾아보면 재밌습니다. 부자가 하나면 새 동네가 망한다 하는 말도 있다. 아담 스미스는 1인의 부자가 있기 위해 500명의 가난뱅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썼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오해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부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부정하게 돈을 모은 부자보다 근검 전략과 창의력으로 돈을 모은 부자들이 훨씬 많다. 그래야죠. 그래야 올바른 세상입니다. 부자들은 원칙주의자이며 근면, 검약, 절제, 노력형의 가치 창조자들이다. 서울여대 한동철 교수 1958년생이시네요. 의 부자학 광자를 수강한 학생들이 부자를 인터뷰한 뒤의 반응이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부자는 엄청 짠돌이에요. 부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요. 부자는 아내보다 일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부자는 사치를 하지 않아요. 부자들은 소비보다는 소유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다. 부자는 재산에 비해 훨씬 검소하게 생활한다. 대부분이 구두쇠이다. 한 사람이 해프면 재산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전략한다. 부자처럼 보이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다. 거액을 상속받아 흥청망청 소비하며 사는 부자도 일부 있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원칙을 지키며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근면과 전략을 기초로 시간 및 노력 등의 자원 배분을 잘하고 트렌드를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부자 연구가 스탠리 박사의 결론이다. 네. 그렇습니다. 졸부는 오래 못 가요. 그래야 또 되는 세상이지요. 세상이 또 그래야죠. 그건 이제 사회의 어떤 원칙이나 흐름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고, 시스템, 그러니까 세금, 상속세 같은 거, 그것로도
그런 장치로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자들은 성실하고 검소하다. 부자들은 돈을 버는 방법도 관리하는 방법도 남다르다. 부자 전문 투자 상담가 비비가 본 부자들의 생활 태도는 다음과 같다. 부자들은 성실하고 검소합니다. 무슨 일이건 신중하며 진지합니다. 자신의 것은 물론 남의 것도 아낍니다. 식당에서도 음식을 남기는 법이 없고 티슈 한 장을 쓸 때도 아까워합니다. 예. 제가 그 허영만 화백의 부자 관상학이었나요? 그 2권짜리 두꺼운 만화책이에요. 부자 이야기였나? 아무튼 그게 한국의 부자들이 원래 제목이었는데 그걸 제가 2번 이상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부자들이 대부분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금검전략하고 아끼고 어떠한 물건도 좀 소중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부자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프로이다. 흥청망청 돈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부자가 된 이후에도 몸에 밴 습관대로 알뜰하게 산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집에서 평범하게 산다. 자기가 부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자식들도 부모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고 있다. 예, 여기에 주 표시가 있습니다. 서울여대 한 부자학 수강생은 부자를 인터뷰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를 보는 눈이 완전히 변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한 달 용돈을 30만원 밖에 주지 않으면서 매일 공부만 하라고 해서 데이트 한번 못해 속이 많이 상했는데 그녀가 인터뷰한 수백억대의 부자와 자기 아버지가 비슷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부자학 이야기를 나눴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4개의 빌딩과 20개가 넘는 적금 통장을 갖고 있는 부자였다. 훌륭한 아버지십니다. 예. 부자들은 고가의 브랜드나 과시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네. 김건희 씨, 부자신가요? 샤넬백, 디올백 그렇게 과시하고 싶으셨나요? 라고 묻고 싶네요. 이 대목에서. 그들은 요트, 별장, 고급차, 장식품 등을 사는데 돈을 허비하지 않는다. 글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부자의 지금 막 어떤 기준, 표준 같은 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부산의 그 해운대 쪽으로 광안대교였을 겁니다. 그쪽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는 요트, 개인 요트들이 정박하는 항구라고 해야 될까요? 따로 딱 있는데 요트들이 쫙 있더라고요. 야, 그거 보면서 저 요트 끌고 다닐 수 있을 만한 부자가 여기 이 동네는 정말 많구나. 와, 많다. 막 이렇게 감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랬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절제력이 강해 충동적인 소비를 하지 않는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돈을 쓰는 것보다 돈을 모으는 데 기쁨을 느낀다. 그들은 중고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제품을 사지 않는다. 부자 연구가 스탠리 박사는 부자들을 중고차 구매 집단으로 표현한다. 그렇군요. 근데 중고차가 항상 속을 세게 해서 그게 싫은 거죠. 중고차는 꼭 일찌감치 속을 세기잖아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기능도 구식이고. 저는 그래서 신차주의자입니다.
부자들은 무엇이든 소중하게 여긴다. 오래된 물건이라도 반드시 수리해서 사용하며 하다못해 볼펜도 마지막까지 다 사용하고 버린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구두쇠로 착각하기도 한다. 부자들은 구두쇠가 아니다.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부자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다.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시간이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시간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저도 멍 때리거나 누워가지고 빈둥댈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 참 제 스스로 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에너지가 고갈되면 그럴 때가 가끔 있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시간은 돈과 달라서 저축할 수 없다. 그 순간을 가장 잘 쓰는 것 외에 시간을 살리는 길은 없다. 약속 시간을 반드시 지키고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를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부자들은 시간을 철저히 관리한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일확천금이 아니라 또박또박 재산을 불린 사람들이다. 부자들은 모르는 것을 끊임없이 묻고 배우며 그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투자한다. 부자들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한다. 부자들의 기쁨은 일이다. 그들은 일을 도나 종교로 여긴다. 여기에서 이제 부자라는 개념을 달리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부자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뭔가 합리적이고 근면한 사람. 부의 양은 따라오는 그런 생활 규범이나 인간성으로 인해서 부는 저절로 따라오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부자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천여 명을 연구한 스탠리 박사가 그들의 생활 방식에서 7가지 공통 요소를 뽑아냈다. 1. 자신의 부에 비해 훨씬 검소하게 생활한다. 2. 시간, 에너지, 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활용한다. 3. 부의 과시가 아닌 재정적 독립을 중시한다. 4. 성인 자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5. 성인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한다. 6. 돈 벌 기회를 잡는 데 능숙하다. 7. 적절한 직업을 선택한다. 이 중에 몇몇은 한국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재벌이라든지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는 맞지 않네요. 부자의 선행 조건은 열망과 의지, 부자의 선행 조건은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부에 대한 열망과 확고한 목표가 부자의 필수 요소이다. 부자들은 돈에 대한 의식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의식화란 소망이 강렬하여 모든 관심을 돈 모으는 데 두는 것이다. 부자들은 대부분 돈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꼈던 사람들이다. 특히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돈 없는 서름을 겪고 돈에 울었던 사람들이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각오로 부의 획득과 축적을 간절히 바랐고 그 간절한 바람을 이룬 것이다. 성공학자들은 부와 성공의 비결로 유인력의 개념과 생각의 현실화를 강조한다. 만류인력의 우주법칙이 정신적 영역에도 작용하여 생각이 자력처럼 그 대상을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붓다는 현재의 나는 내 생각의 소산이라고 설파했다. 모든 것은 각자의 생각이 끌어들인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간절히 원하면 하늘이 돕는다. 이를 피그말리온 효과라 한다. 여기 주 표시가 있습니다. 옛 키프로스의
피그말리온이란 젊은 조각가가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했는데 여인상을 사랑하게 되어 매일 신에게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를 간청했다. 그의 열렬한 기도에 감동한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조각상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환생하여 피그말리온의 아내가 되었다는 그리스 신화다. 네, 그게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군요. 예. 부자들은 강력한 동기를 바탕으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언제까지 얼마를 만들겠다고 목표를 수치로 표현한다. 거기에 장기 목표, 연간 목표, 월간 목표, 일일 목표로 더욱 세분화한다. 명확하지 않은 목표는 목표가 아니다. 막연한 목표는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성공학의 핵심 요소가 이거잖아요. 목표를 설정해라. 그럼 이루어지리라. 예. 성공학의 핵심 요소예요. 그 목표가 우리 뇌에 각인되면 그렇게 우리 뇌와 몸이 움직인다 이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해내는 게 성공이다 라는 거예요. 시골 출신의 한 학생은 서울여대에 입학할 때 졸업할 때까지 아파트 하나 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녀는 서울에 온 이후 단 한 번도 집에서 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직접 벌었고 3학년 2학기에는 통장 잔액이 8천만 원이 넘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액세서리 판매, 학교 근로장학생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해 모은 것이다. 그녀는 나이가 40쯤 되면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일찍 돈에 눈뜨고 부자를 목표로 향해 갈수록 그 속도와 크기는 그만큼 커진다는 게 부자 연구가들의 통설이다. 네, 옆에 한동철이라고 돼 있네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나 보죠. 자, 부자의 첫걸음은 전략과 저축.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있다.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절약이다. 절약하다 보면 신중해지고 신중하면 실수가 줄고 기회포착에 능란해진다. 거부들은 하나같이 금명과 검약으로 돈을 모았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것을 내일 먹고 하기 싫은 일 하고 먹기 싫은 것 먹고 입기 싫은 옷 입으면 틀림없이 부자가 된다. 특히 자수성가형 부자는 맨손으로 출발해 피나는 노력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다. 자수성가형 부자의 기초는 근검이다. 그들의 좌우명은 금검, 또 근검, 계속 근검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된다는 것은 오해이다. 부자와 빈자의 최대 변수는 수입이 아니라 지출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소득에 따라 씀씀이도 늘기 때문이다. 소득이 적어도 지출을 통제해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 파킨슨 1909년에서 1993년 교수의 말이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허영만 화백의 그 부자 이야기였나? 아무튼 부자 그 책에도 주요 내용이었어요. 지출을 줄이는 것. 그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재정 관리를 잘하는 것. 자, 불은 하늘이 내린 은혜가 아니고 힘써 얻은 근면과 지혜의 산물이다. 근면, 인내, 절제, 검소한 생활 습관이 부자를 만든다. 특히 절제와 근면이 중요하다. 노력 끝에 부자가 되었다 해도 계속 부자로 살아가기도 어렵다. 부자가 되고 계속 부자로 살아남으려면 남다른 노력과 절제가 필요하다. 부자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기회를 포착해 행운을 붙잡은 사람들이다. 자수성가형 백만장자들의 99%는 근검의 저축가이며 투자가이다. 학력과 부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다.
미국의 백만장자 가운데 10%는 문맹이다. 돈 버는 머리와 공부 잘하는 머리는 다르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대부분의 백만장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검약하며 수입의 10에서 20%를 저축하고 그것을 자신의 사업, 부동산, 주식에 투자했던 보통 사람들이다. 어떤 직종이든 저축하고 투자하는 원칙을 세우고 일찍 시작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성공 지침서에는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재산을 상속받아라. 2. 부자와 결혼하라. 3. 둘 다 가능성이 없으면 버는 것보다 덜 쓰고 그 돈을 투자하라.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전략하지 않으면 부자가 되기 어렵다. 1세대의 경우 전략이 몸에 배서 2세대는 아버지의 엄한 교육 때문에 작은 돈도 아낀다. 현대자동차 정몽구 1938년 생이시죠? 회장이 얼마 전에 돌아가시지 않았나? 회장이 울산에서 서울로 오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렸다. 지갑에서 3,000원을 꺼내 앞자리의 과장에게 건넸다. 과장은 빵과 음료수를 사왔다. 정 회장은 빵을 먹기 전에 몇백 원의 잔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현대중공업 정몽준 회장은 설렁탕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흔했다. 값에 비해 맛있고 든든하다는 것이 정 회장이 설렁탕을 선호하는 이유다. 이 정몽구 회장이 장남이잖아요. 근데 정몽주 회장이 그렇게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랑 너무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에 사진에 제프 베이조스라고 사진이 있는데 여자 2명이 있어요.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현재 1,052억 달러의 자산가로 세계 1등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 1964년생이네요. 는 프린스턴대 전기공학, 컴퓨터공학 전공의 독서광으로 경쟁심이 강하고 대단한 자린고비이다. 이 세 가지 특성이 1994년 7월 뉴욕 월가에서 호련히 자동차를 몰고 시애틀로 가서 온라인 서점 아마존을 창업하여 23년 뒤 2017년 세계 최고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특히 철저한 자린고비 정신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판매가를 낮춰 고객에게 그 이익을 나눠준 것이 아마존의 가장 강력한 성공 요소이다. 그는 2026년 62세에 사상 최초의 1조 달러 슈퍼부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19년 10월 현재 2019년 26년을 함께 해온 소설가, 자선가, 아내 맥킨지 왼쪽 여자인 모양이네. 1970년생이네요. 맥킨지와 이혼하고 가로 열고 주주권은 베이조스가 보유 가로 닫고 아마존 주식의 25% 가로 열고 356억 달러 42조 7,200억 원을 위자료로 지불했다. 세계 3위 여성 부자가 된 맥킨지는 최소한 재산의 반을 기부하겠다고 서약했다. 오른쪽은 뉴스 앵커, 연예인 리포터, 방송인, 배우, 조종사, 기업가 등 다재다능한 여자친구 산체스 로렌 1969년생이네요. 이다. 여우같이 생겼어요. 눈이 이렇게 착 뜨시면서 강인해 보이기도 하고. 반면에 옆에 맥킨지? 네, 맥킨지는 좀 사람이 순하게 보이고 좀 뭐랄까 똑똑하고 슬기롭게 보이네요. 네. 맑아 보이기도 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인상으로만 봤을 때. 오른쪽 산체스 로레는 좀 예. 왜 당신은 부자가 아닌지 의문이 생기는가? 수비가 엉망이기 때문이다. 불을 일구는데 저축은 수비요, 투자는 공격이다. 많은 고소득자들이 수비에 약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자들은 공격과 수비에 모두 능하다. 그들은 훌륭한 수비 덕분에 자신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은다. 재산을 모으는 기반은 수비, 즉 검약이다. 부자가 되려면 좋은 일을 하라. 일본에서만 120만 부가 팔린 행복한 부자 시리즈 저자 혼다 켄, 1967년생이네요. 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라. 그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역설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지칠 줄을 모른다. 그러나 싫어하는 일을 할 때는 금방 필요를 느낀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에 가장 빨리 쉽게 성공할 수 있다. 일이 재미있으면 인생은 천국이고 일이 재미없으면 인생은 지옥이다. 막심 고리키의 말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 일이 재미있어야죠. 자기가 하는 일이. 막심 고리키는 그 사회주의 소설가죠. 예. 소비에트 연방에 레닌이 무척 좋아했다 해요. 예. 진짜 부자는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로 돈이 생겼다고 말한다.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껏 나는 최고의 유통회사를 만드는 일에 주력했다. 부를 축적하는 것은 내 관심 밖의 일이었다. 열심히 일하고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해 성공한 사람들은 회사에서 일을 잘하고 재미있게 일했던 사람들이다. 회사를 다닐 때 신명나게 일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해도 망한다. 피자헛을 들여와 성공한 성신재, 1948년생이시네요. 성신재는 창업자금 7만 2천 원에 이렇게 썼다. 수많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써봤다. 이 중에는 나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될 거야, 공인회계사가 될 거야 라면서 대충 시간만 때우고 건성건성 일하는 학생이 아주 많았다. 그들 중에 디자이너나 공인회계사가 나온 적이 없다. 아르바이트로 접시를 닦더라도 열심인 사람이 본업에서도 열심이고 성공하게 된다. 혼다 켄은 연수입 3천만 엔 이상의 일본 부자 1000명을 설문하여 부자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다. 2. 성실하다. 3.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다. 4.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이다. 5. 주위 사람들의 믿음과 신뢰를 받는다. 6. 좋은 상담력을 두고 있다. 7.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8.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 9. 마지막 결단은 스스로 한다.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안 하고 부자가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당연한 얘기를 마치 특별한 듯이 얘기하는 게 그래요. 이 부자 대목까지 다 읽어야겠네요. 그러고 나서 밥 먹죠. 뭐. 좀 마실까? 부자와 행운. 록펠러 일가를 쓴 콜리어와 홀로비츠는 거대한 부는 하나의 우연으로 시작된다. 그것은 마치 짧은 순간에 열렸다가 닫히는 문과도 같다. 그곳을 우연히 지나던 록펠러는 그것이 닫히기 전에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뿐이다 라고 썼다. 록펠러 자신은 이렇게 말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첫째도 행운, 둘째도 행운, 셋째도 행운이다.
하지만 그 행운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는 행운과 함께 실천력을 강조했던 것이다. 총균세에서 보면 유라시아 대륙이 결국 세계를 제패했던 가장 큰 이유도 운인 겁니다. 운이 좋았어요. 농업혁명이 일어나기에 가장 적절한 지역이었고, 가축들을 기르기에도 가장 적절한 지역이었어요. 유라시아가 온대기후에 수평으로 쭉 퍼지는 그런 대륙의 환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발전이 가능했던 겁니다. 결국엔 운이었습니다. 예. 물론 그 운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사람들이 활용해 나간 거죠. 네. 2008년 6월 BGT에서 우승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영국의 오페라 가수 폴 포츠, 1970년생이네요. 는 따돌림과 교통사고 등 이딴 불운을 겪으며 휴대전화 판매원에서 오페라 가수로 도약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다. 그가 자신을 스타덤에 올려놓은 BGT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흥미롭다. 휴대폰 판매 통계를 내는 중에 팝업 창이 떴다. 지우려 했는데 클릭을 잘못해 창이 최대화되었다. 그의 인생을 바꾼 오디션 광고창이었다. 지원서를 써놓고도 나를 뽑겠어? 못생겼지, 뚱뚱하지, 늙었지, 자신이 없었다. 1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10펜스 동전에 운명을 걸기로 했다.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지원하고 뒷면이 나오면 안 하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앞면이 나와 인생이 바뀌었네요. 이론스의 행운이 일판도의 지혜보다 낫다. 영국의 속담이다. 하지만 기적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행운 역시 오랜 준비의 결과이다. 운이 없다는 것은 변명이며 핑계일 뿐이다. 행운은 누구에게나 기회로 찾아온다. 기회와 행운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 미소를 보낸다. 행운아로 불리는 사람들은 치밀하게 행운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다. 맞습니다. 운이 자신에게 오기 위해선 그만큼 많이 시도를 해야 됩니다. 시도를 안 해보서는 운이 올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행운이 올 확률을 높이는 거죠. 꾸준히. 그러다 행운이 오면 잡고. 교원그룹 장평순, 1951년생이네요. 회장은 부자가 된 비결은 자기가 잘 아는 일을 죽어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은 운이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고 이병철, 1910년에서 1987년 회장은 성공의 3가지 요소로 운, 둔, 근을 꼽았다. 운을 잘 타고나고 우직하게 기다리며 버티는 근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운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다. 기회를 알아볼 줄 모르기 때문에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기회를 알아본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알아차리기는 하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뒤로 미루기만 한다. 좋은 기회는 빨리 스쳐간다. 기회는 곧바로 붙잡아야 한다. 부자들은 기회를 바로 낚아챌 줄 안다. 앉아서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찾아 나서는 사람들도 있다. 행운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2. 기회를 알아본다. 3. 빨리 결정하고 곧장 실행한다. 하늘이 내린 큰 부자 빌 게이츠. 1970년대 애플, 코모도 등이 개인용 컴퓨터 시장의 문을 열었고 수요는 거대했다. 이 세상에 5대 이상의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톰 왓슨, 1874년에서 1956년 이 사장인 IBM이 1980년 여름 시애틀의 작은 회사 MS를 찾아
PC에 어떤 운영 체제를 써야 할지 자문을 구하자 빌 게이츠는 DR의 게리 킬달을 추천했다. 게리 킬달이라는 사람은 1942년에서 1994년까지 사셨네요. 당시 게리의 8비트 컴퓨터 운영체제 CPM은 소형 컴퓨터의 표준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게리는 IBM의 구애에 의심을 품고 아내와 변호사만 IBM에 보내 상담하게 하고 자신은 열기구 여행을 떠나버렸다. 낙담한 IBM은 빌에게 OS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지 물었고 빌은 OS를 만들어 본 적은 없었지만 예스로 대답했다. 1980년 7월 IBM의 대리인이 MS를 찾았을 때 빌과 폴 알렌은 모든 준비를 갖추고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기다렸다. 그 자리에 빌의 어머니 메리 게이츠는 없었다. 하지만 IBM의 주문을 따내기까지 그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는 유나이티드 웨이라는 자선단체 이사였고 IBM 회장 존 오웰도 그 단체의 이사였다. 그래서 오펠이네요. 오펠은 처음에 MS를 메리 게이츠 아들 회사라고 불렀다. IBM은 MS에게 OS를 맡겼다. 여기까지만 해도 빌 게이츠는 행운아였다. 하지만 존 D 록펠러의 말처럼 첫째도 행운, 둘째도 행운, 셋째도 행운, 그리고 그 행운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빌은 그 행운을 활용할 줄 알았다. 방법은 두 가지였다. 첫째, MS는 IBM에게 제품이 아닌 사용권만을 팔았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OS의 추가 이용을 IBM이 아니라 MS가 결정하는 것이다. MS의 가격 조건이 좋았고 IBM은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계약은 1981년 8월 12일에 체결되었다. 둘째, MS는 IBM PC에 맞게 OS를 찾아냈다. 폴 앨런은 얼마 전 SCP의 팀 패터슨이 찾아와 새로운 운영체계 QDOS를 개발했는데 MS가 그것을 사용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던 일을 떠올렸다. QDOS는 MS가 2달 동안 작업해왔던 프로그램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이때 다른 기업가였다면 팀에게 내가 큰 건을 하나 수주했는데 당신이 마침 잘 맞는 제품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빌은 팀에게 QDOS의 모든 권리를 MS에 양도하고 MS의 하천을 제안했고 팀은 동의했다. MS는 돈을 쓸어담고 빌 게이츠는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었다. 앞으로도 MS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한정의 돈을 벌어들일 것이다. 게리와 팀은 빗나간 행운의 화살을 아쉬워했을 것이다. 이를 두고 우리는 흔히 운명이라고 말한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고 작은 부자는 근면이 낸다는 말이 있다. 빌 게이츠는 하늘이 내린 부자이다. 정말 95년도였나요? MS 윈도우 나왔을 때 아주 혁명적이었습니다. 진짜 그때 그 놀라움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었으니까요. 컴퓨터를 대하는 인식 이런게 1995년이었나. 조금만 더 읽으면 이번 장 끝납니다. 부자들을 비난하지 마라. 자본주의 체제는 경쟁사회이다. 부자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다. 부자가 되는 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도 하지 않고 불공평하다고 불평만 해서는 안 된다. 열심히 노력하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야 한다. 부자들을 비난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 당신에게 일자리를 주었던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를 풍요롭게 하려면 부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없애야 한다.
이것도 좀 구시대적인 이제 발상으로 생각돼야 될 겁니다. 승자 독식 사회, 능력주의의 폐해. 이제 앞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경제에 관한 주제인데,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공동체는, 세계는 디스토피아가 될 겁니다. 끔찍한 세상이 될 거예요. 인간은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생물학적인 한계에서만 옳고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 생물학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서, 인간의 지혜로서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우리의 동물성을 극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돈은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어디에 썼느냐가 더 중요하다. 번 돈의 사회 환원을 덕목으로 여기고 습관처럼 실천하는 미국의 부자들이 존경받는 이유도 그것이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던 강철한 카네기가 2800개의 도서관을 지어 기증한 것이나, 록펠러가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고 장학사업으로 1만 명의 장학생과 6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것은 오늘의 미국을 부강하게 만든 밑거름이다. 그렇죠,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100대 위인 명단에 올라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단지 사람들의 선의에만 기대는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합니다. 물론 훌륭하죠. 정말 훌륭하고 존경스럽고 제가 못하는 일인데, 앞으로의 미래는 다르게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거대 담론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쪽으로 공부를 좀 더 해볼 생각입니다. 자, 물론 경멸할 부자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극소수이다. 극소수일까요? 우리나라 검찰, 검사, 판사들, 부자들 많죠? 그 검사, 판사들 또는 모피아들, 이 사람들 부자들 많죠? 그 사람들 중에 비율로서 경멸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들 해보십시오. 국소수의 일탈자들이 대중매체에 집중 조명을 받으며 전체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매스컴 효과에 시기와 질투라는 못된 속성이 접합되어 부자들이 억울하게 천대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라는 말을 다르게 정의 내려야 된다니까요. 그냥 부자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근면성실, 지혜로서 부자가 된 사람들과 그냥 단지 돈이 많은 사람들을 구별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못하고 있어요, 이 측에서는. 진정한 부자들의 생활 태도를, 그래요, 진정한 부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생활 태도를 본받아 모두가 부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자를 비난하고 적대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부자가 된다. 이 말이 중요하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돈이 많은 세상은 만들 수가 없을지 몰라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시기와 짜투리 지식입니다. 시기와 질투 그리고 샤뎀 프로이데. 시기와 질투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장 원시적이고 근본적인 감정의 하나이다. 시기심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자라다 죽을
시기심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자라다 죽을 때 멈춘다. 시기하는 사람은 죽지만 시기하는 마음은 대대로 상속된다는 말이 있다. 시기와 질투는 언제나 남을 쏘려다가 자신을 쏜다. 맹자의 말이다. 시기와 질투는 천의 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도 바르게 보지 못한다. 탈무드의 글이다. 아이고 참.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인간 중에 하나도 진짜 그 인간은 가진 것도 없고 지적인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닌데 시기와 질투만 잔뜩 남아 있었어요. 같이 있는 내내 불편하더라고요. 정말 참 사람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미국 켄터키 대학 심리학 교수 리처드 스미스는 쌤통의 심리학 2015년에서 히틀러 유대인 학살이 시기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오스트리아 빈의 유대인 비율은 9%였는데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의 50에서 60%를 차지하여 오스트리아 출신 히틀러가 유대인의 시기했고 그 시기심이 중호로 이어져 대학살의 비극을 낳았다는 것이다. 히틀러가 총통이 되어 권력을 장악한 1933년 당시 독일 인구의 3%, 50만이었네요. 3%였던 유대인이 독일 경제의 40%를 차지하여 독일인보다 22배의 부를 노렸다. 나는 이것을 유대인 학살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당시 나치당이 외친 구호는 독일인이여 유대인의 지배에서 벗어나자 였다. 공자는 부족한 것이 걱정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것이 걱정이라고 역설했다. 질투와 시기는 역사의 뒤안길에서 무수히 많은 비극을 유발하고 어둡고 무서운 인간의 태생적 감정이다. 이 나라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는 이런 류의 유대인 문제가 심각했다고 해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주 잔인한 폭력으로 표현됐던 것이죠. 그 문제. 한편 우리는 친구의 불행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뭔가 즐거움을 느끼곤 한다. 남의 불행을 보면서 느끼는 고소함을 독일어로 샤덴 프레이데라고 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인간 본성의 가장 추악한 면모, 천박함을 드러내는 명확한 상징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인간이 제 친구 중에, 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친구 중에 한 놈이 딱 생각나는 애가 있습니다. 참, 딱 이 화신이에요. 걔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르네요. 연락 안 하고 삽니다. 연락할 이유가 단 1도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 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그때 그래도 추억이나 감정 같은 게 남아 있어서 계속 연락도 하고 뭘 했지만 이제는 안 하게 되더군요. 내가 불행해지길 바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근데 그거를 모르거나 반신반의할 때는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확실히 그걸 알게 되면 만나고 싶지 않죠.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경우는 있겠죠. 장례식에 간다든가 무슨 모임이 있다든가 할 때는. 그럴 때 외에는 따로 연락하고 그런 건 절대 안 합니다. 왜 보면 마음 불편한 일을 일부러 찾아서 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부자병. 돈이 너무 많은 것도 돈이 너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자가 될 수 있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 가운데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예가 많다. 이를 부자병이라 한다. 부모들의 재산과 돈이 자식들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이자 파멸이 원인이 되는 것이다. 부자들은 자녀의 부자병을 경계해야 한다. 부자병은 부모의 재산이 자식들의 삶의 의욕과 능력을 감퇴시키는 질병이다. 부모들의 재산은 자식들의 무책임, 무능력, 부도덕하게 만든다. 부자병의 원인은 정서적, 심리적 두려움, 소외감, 무력감, 자괴감,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자신이 가치없는 인간이라는 자기 부정의 느낌이다.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스트레스 없이 가정부와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는 삶은 황금의 개토가 될 가능성이 높다. 황금의 개토에서 아이들은 지적,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다. 예, 이런 연구도 상속세 강화하는 데 있어서 상속세를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부유하게 자라 자신의 길을 개척해 본 적이 없고 항상 남에게 기대어 자라온 젊은이가 근성과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 그렇죠. 인생을 너무 쉽게 살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삶의 권태와 염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고군분투해서 성취해야 할 목표가 없어서 주어진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칫 태폐적 향락에 빠져든다. 그렇죠. 태폐에 빠져드는 거. 욕망은 큰데, 근데 돈이 많고 욕망이 크면 그걸 또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태폐로 빠지는 거죠. 100%입니다. 100%. 삶에 대한 통찰의 부족으로 많은 부모들은 나는 젊었을 때 고생하며 자랐다. 자식들은 편하게 자라게 해야겠다. 어리석은 겁니다. 면서 자식들을 과보하고 있다. 자식을 편안한 의자에 앉혀두고 인생의 훈련을 대신해주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상이다. 스스로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하게 애써 말리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이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이분의 지혜가 아주 녹아있네요. 예.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자식이라고 뭐 금이야 오기야 어떤 누구에게도 피해받으면 안 되고 이 무슨 부조리입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래서는 안 돼요. 사랑한다면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어떻게 100% 자식을 지킬 수 있겠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이. 정신 차리세요. 생존 경쟁은 각자의 잠자고 있는 능력을 개발해 준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초반에 치열한 생존 경쟁을 강요당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한자리를 차지하며 살아남을 수 있었다. 자식들이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없고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사주고 돈으로 자식들의 환심을 사려는 부모들의 양육은 자녀들의 성장에 무엇보다 필요한 강인한 동력의 싹을 잘라버리는 위험한 처사이다. 맞습니다. 아이고 좋다. 젊은 시절을 편하게 보낸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생존 능력이 부족하다. 네. 인생의 초반부터 일하도록 강요당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강요된 나태이다. 나태는 쇠퇴를 부르고 쇠퇴는 야망과 자신감을 잃게 한다. 야망과 자신감이 없는 인간은 바람에 날려다니는 마른 나뭇잎처럼 일생을 허송하게 된다. 일함으로써 그것도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써 자제력, 의지력, 인내력, 극기, 만족 등 게으른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수많은 덕목을 얻는다. 불을 적절히 제어할 능력과 인간성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이다.
먹고 살 만큼만 주십시오. 제목입니다. 인간에게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는 갖는 것이다. 부유는 사치와 게으름을, 가난은 비열함과 사악함을 낳는다. 두 가지 모두 부도덕을 낳는다. 플라톤의 통찰이다. 플라톤은 BC 427년에서 BC 347년. 이런 부분에서 플라톤이 좀 너무 형식화시켜요. 구도화시키고 이데아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유가 뭐 무조건 사치와 게으름이 되고 가난이 무조건 비열함과 사악함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인간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 부유나 가난은 죄가 없어요. 제가 플라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빈자는 돈이 없어 문제이고 부자는 돈이 많아 문제이다. 돈은 적어도 문제, 많아도 문제이다. 부자는 누리는 만큼 대가를 치른다. 부자는 재산에 대해 걱정이 많다. 밭이 많으면 밭을 걱정하고 집이 있으면 집을 걱정한다. 불경의 문구이다. 초기 불교에 그런 얘기를 많이 강조하죠. 뭐 욕심을 내려라. 너무 많이 갖는 재산에 너무 많이 갖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유가 마땅히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알아둬야 할 점은 그 부처님 가르침의 대부분은 수행자들을 위한 가르침이에요. 일반인들의 가르침, 일반인들에게 하는 가르침이라기보다 80% 이상입니다. 수행자에게 하는 가르침이. 그런데 수행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을 따라가기는 매우 힘들죠. 힘들고 못할 겁니다. 못하는데 그걸 못했다고 잘못된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네, 어쩌네, 못난 놈이네, 그렇게 욕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맞는 얘기예요. 예? 답답하네 진짜. 예. 그래서는 안 돼요. 수행자가 아닌 사람들은 수행자 아닌 방법으로 노력하면 됩니다. 정치든 경제든 뭐 문학이든 뭐든 예술이든 기술이든 과학이든 자기 있는 분야에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서 불교 공부하고, 불교라고 해서 가르침 다 100% 지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중에 자기가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겠다 라고 골라서 선택해서 배우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수준이 높아지면 뭐 물론 불교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뭔가 변화가 생기겠죠. 자기 마음가짐이나 그 마음가짐에 따른 생활 형태나 변화가 생길 수 있지요. 안 생겨도 근데 상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생길 수 있지요. 근데 생기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건 뭡니까? 예? 그래서는 안 돼요. 안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안 생겨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고, 나중에 뭐 다 뭐 그 가지고 죽을 때 가지고 갈 거 아니잖아요. 다 안다고요. 예.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불면증은 부자들의 질병이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부자들만의 질병은 아니에요. 불면증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걸립니다. 돈을 벌거나 잃는 생각을 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낮에도 깨어있고 밤에도 깨어있다. 돈 생각만 하는 부자의 머리는 불안과 고뇌로 가득 차있다. 하늘은 이런 식으로 부자들을 괴롭힌다. 돈을 버는 능력과 부자로 살아가는 능력은 별개이다. 사람에게는 돈의 그릇, 즉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돈의 양이 있다. 갑자기 돈을 벌어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는 사람이 많다. 로또 당첨으로 거금을 지었지만 파산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마구 돈을 쓰는 부자도 많다. 그들은 게으르고 바람기가 많고 약속을 안 지키고 제멋대로의 탕화적 삶을 산다.
그렇죠. 로또 1등 당첨자들을 역추적해본 무슨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와 있죠.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 라는 거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다. 적절한 소유는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그러나 도를 넘어서면 소유가 주인이 되고 인간은 노예가 된다. 재물의 과다는 사치와 오만을 낳고 과소는 비굴과 자학을 낳는다. 그래서 부는 걱정 없는 가난보다 못하다는 문구도 있다. 맞습니다. 이건 책에도 적용이 돼요. 제가 책을 읽는 것이지 책이 저를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그런 책 읽을 때 그런 걱정 많이 해요. 제가 책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책한테 읽히는 그런 양상을 어렸을 때 좀 많이 그런 경우를 겪죠. 완전히 그 책에 경도돼서 그거 굉장히 그런 거를 항상 조심해서 하면서 책을 읽어야 됩니다. 가난은 일시적 결함이지만 지나친 부는 영원한 질병이다. 인간이 필요한 정도로 넘어서는 참된 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가난이 나 자신과 타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다. 궁핍하여 하지 않고 풍족하지도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 어이구 멋지다. 스콧 리어링 1883년에서 1983년까지 사셨네요. 의 말이다. 구약 잠언 30장 아굴의 기도가 우리가 바라는 최선의 삶이 될 것이다.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십시오. 먹고 살 만큼만 주십시오. 아니 이 사람은 잘 나가다가 이렇게 이상한 정의나 어떤 뭐랄까 결론을 내려버려요. 이게 무슨 누가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십시오. 먹고 살 만큼만 주십시오. 이게 누가 가장 이게 왜 최선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엇나가니까 책을 그냥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 거지 책이 우리를 읽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책도 비평하면서 그래서 읽는 거예요. 제가 뭐 제로드 다이아몬드 박사 책 읽으면서 감탄 많이 하지만 틀린 부분은 짚어내면서 비판도 해요. 당연히 그래야죠. 책이라고 모두 진리를 담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때그때 맥락이 있는 거고 또 틀릴 때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좀 답답한 좀 말로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무슨 성경이나 구약 뭐 이런 거를 구약은요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 구약은 그냥 신화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도 걸러서 들어야죠. 걸러서. 구약을 막 역사적 사실로 믿고 뭡니까 그 노아의 방주가 뭐 실제로 있었다는 둥 지구가 평평하다는 둥 좀 정신 차립시다. 그렇게 자신을 책에 읽히지 마십시오. 자신이 책을 읽으십시오. 따위 얘기하는 사람들 싹 무시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한 번씩 얘기를 해줘야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번 시간 배고프네요. 많이 떠들었더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